들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편하게 듣고 가세요. 같은 집에 사는데 오히려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외로운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각방을 쓰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처음엔 편하려고 시작했는데 결과는 충격이었죠. 남편은 젊을 때도 코를 골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소리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마치 옆에서 톱질을 하는 것 같았고 어떤 날은 기관차가 지나가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밤마다 뒤척이다가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고 아침이면 눈밑이 시커멓게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도저히 못 자겠어. 밤마다 잠을 설쳐서 정신이 없네. 그럼 어쩌면 좋지? 나도 고치고 싶긴 한데. 그냥 각방 쓰는 게 어떨까? 그래. 당신이 편하다면 그렇게 하자. 그 순간 남편 얼굴에 스친 씁쓸한 표정을 저는 애써 못 본 척했습니다. 각방 첫날 저는 정말 오랜만에 숙면을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고 개운했습니다. 아, 드디어 살겠다. 불편한 소음에서 해방되니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각방, 잘한 선택이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아침 식탁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전에는 제가 밥을 차리면 남편이 신문을 펼치고 앉아 있었죠. 국이 싱겁네. 반찬이 짜네. 같은 잔소리에 저는 투덜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각방을 쓰고 나니 남편이 아침마다 제 식탁에 없었습니다. 혼자 국을 떠먹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원한 건 편안한 잠이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어느 날 새벽 문득 눈이 떠졌습니다. 집 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옆방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급히 문을 열고 남편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도하면서도 묘한 두려움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 그 사람이 조용히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잠은 편해졌는데 마음은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배우자 때문에 각방을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편하려고 시작한 선택이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 경험 있으신가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각방은 단순히 침대를 나눈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살아도 과연 부부라고 할 수 있을까? 각방 생활은 처음엔 편리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편리함은 점점 낯선 벽이 되었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듯 했습니다. 아침이면 저는 부엌에서 혼자 커피를 내렸습니다. 문이 닫힌 남편 방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그냥 놔두곤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여보, 일어나요. 하고 문을 두드렸을 겁니다. 이젠 굳이 깨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부엌에 나오면 대화는 늘 짧았습니다. 오늘 뭐 먹을래요? 아무거나. 된장찌개? 응. 짧고 건조하고 의무적인 대화.
그 속에서 웃음도 투정도 사라졌습니다. 저녁에도 상황은 같았습니다. TV 앞에 앉아 있어도 각자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드라마에선 남편이 아내를 끌어안는 장면이 흘렀지만 제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 공허함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언제 이렇게 대화가 없어진 걸까? 그 순간 남편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내가 방해가 되는 건가 싶어서.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대꾸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느 저녁 제가 피곤해서 밥을 대충 차렸습니다. 남편이 밥상 앞에 앉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전엔 반찬도 다양하게 했잖아. 요즘은 왜 그래? 나도 지쳐서 그래요. 혼자 준비하는 게 쉬운 줄 알아요? 내가 도와줄까 했더니 요즘은 나한테 뭐든 말도 안 하잖아. 짧은 말싸움이었지만 마음에 깊은 금이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내 화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다치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주말 손주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아이들이 해맑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왜 방이 따로예요? 사이 안 좋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이들 눈에도 이상하게 보이는구나. 순간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은 쓸쓸함으로 번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우린 정말 괜찮은 걸까? 아니면 그냥 익숙해진 걸까? 각 방은 단순한 잠자리의 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 작은 다정함을 확인하던 순간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시간이 쌓일수록 우리는 점점 더 같은 집에 사는 타인이 되어갔습니다. 부부라는 이름은 그대로인데 관계의 온도는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배우자와 하루 동안 나눈 대화가 몇 마디 되지 않을 때 우린 왜 이렇게 멀어졌을까 하고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거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거리가 쌓일 때 그게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각 방을 쓰면서 저는 알게 됐습니다. 잠자리를 따로 쓰는 건 불편을 줄여주지만 밥을 따로 먹는 건 관계 자체를 무너뜨린다는 걸요. 어느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밥은 먹었어? 응. 당신 건상에 차려놨어. 그래. 알았어. 남편은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고 저는 등을 돌린 채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허공에 울렸습니다. 집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밥상은 한 사람의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엔 달랐습니다. 밥상은 늘 웃음과 대화가 오가던 자리였습니다. 오늘은 누구네 집에서 김장했대. 회사 부장이 또 잔소리했어. 별것 아닌 얘기라도 그게 하루의 양념이었고 서로의 삶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밥상에 앉아도 대화가 없습니다. 말없이 밥만 씹고 눈은 휴대폰에만 머뭅니다. 같은 밥을 먹어도
같은 마음을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혼자 밥을 먹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랑 같이 먹는 게 귀찮아진 건가? 저는 그 말을 듣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귀찮아서가 아니야.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 그 순간 밥상 위에 놓인 반찬들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같이 먹지 않는 밥은 그냥 음식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제가 대충 라면을 끓여 혼자 먹으려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방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라면 냄새 좋네. 나도 좀 줄 수 있어? 저는 말없이 그릇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면발을 후루룩 넘기는 소리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우린 이래도 같이 먹어야 하는구나.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같이 밥을 먹는 사람에서 시작되었다고. 그래서 밥상은 단순한 식탁이 아니라 관계를 이어주는 무대입니다. 하루에 한 끼라도 같이 밥을 먹는 부부는 대화가 없어도 서로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반대로 혼밥을 하는 부부는 점점 서로의 삶에서 자리를 잃어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밥상 앞에 혼자 앉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느껴지는 공허함, 저만의 이야기는 아니겠지요? 밥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함께 살아있다는 증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표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이미 서로의 삶에서 멀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라면을 함께 먹던 그날 이후 저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부부를 이어주는 건 큰 사건이나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함께하는 밥상이었습니다. 밥상 앞에서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국 좀 떠줄까? 김치 이쪽으로 줘. 짧은 말들이었지만 그 속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국을 뜨다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손이 왜 이래? 아니야. 그냥 잠깐 절인 거야.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저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함께 밥을 먹지 않았다면 저는 그 변화를 몰랐을 겁니다. 밥상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서로의 건강과 안부를 확인하는 창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밥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합격했을 때 가족이 모여 웃던 자리, 어머니 제사날 형제들이 둘러앉아 예시를 나누던 자리, 큰 싸움이 있었을 때조차 결국 숟가락을 들며 화해하던 자리. 밥상은 늘 우리 관계의 시작이자 끝이었습니다. 그 끈이 끊어지는 순간 관계도 서서히 금이 갔던 겁니다. 어느 저녁 남편은 밥을 먹다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불안해서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밥맛이 없어요. 그냥 오랜만에 같이 먹으니까 괜히 눈물이 나네. 그 말에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 하고 밥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밥상은 단순한 식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이어지는 다리라는 걸. 심리학에서는 공유된 행위가 관계를 깊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같이 밥을 먹는 건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공유 행위입니다. 말이 없어도 숟가락을 들고 씹고 삼키는 리듬이 같아집니다. 그 리듬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다시 확인합니다. 밥은 결국 부부의 언어이자 관계의 맥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배우자와 함께 밥을 먹다가 문득 아직 이 사람이 내 옆에 있구나 하고 안도한 적 없으신가요? 또는 혼자 식탁에 앉아 숟가락만 굴리며 깊은 허전함을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밥은 끼니가 아닙니다. 그건 삶의 리듬이고 관계의 다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놓는 순간 우리는 이미 서로의 삶에서 발을 뺀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 한구석에 늘 불안이 자리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오늘 아침 갑자기 쓰러지는 일. TV 속 이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 동네 이웃 부부에게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남편이 화장실에서 쓰러졌는데 아내가 곁에 있어 119를 불렀습니다. 몇 분만 늦었어도 큰일이 날 뻔했다고 했습니다. 그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바로 옆에 있어서 살았지 각방 썼으면 지금은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래, 곁에 있는 게 단순한 정서적 위로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일이구나. 며칠 뒤 우리에게도 순간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밤에 불을 끄고 누워 있는데 옆방에서 갑자기 큰 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문을 열고 달려갔더니 남편이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숨은 쉬어요? 괜찮아. 그냥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서. 그 말을 들었지만 저는 한동안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몰랐다면, 내가 곁에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각방 그만둬요. 코 고는 건 귀마개라도 하면 되지만 당신이 내 옆에 없는 건 난 그게 더 무서워요. 남편은 잠시 말이 없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실 나도 그래. 혼자 방에 누우면 괜히 겁날 때가 있었어.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서로 똑같이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괜히 괜찮은 척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같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의 손이 제 손등을 살짝 스쳤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전엔 짜증이 났는데 그날은 오히려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 이 소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숨소리 하나에도 마음이 놓이고 체온 하나에도 위로가 됐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곁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밤에 혼자 누웠을 때 만약 이 사람이 내 옆에 없으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움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건 조용한 잠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함께 있는 시간, 곁에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편안한 잠은 잠시지만 곁에 있는 시간은 평생 마음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동행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이야기는 단순한 불편에서 시작됐습니다. 코골이, 잠버릇, 피곤함 때문에 선택한 각방. 그 선택은 잠은 편하게 해줬지만 마음의 거리를 넓혔습니다. 밥을 따로 먹으며 공허함을 알았고,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의 하루를 모른 채 지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함께 밥을 먹고 같은 방에 누웠을 때에야 깨달았습니다. 부부의 진짜 의미는 곁에 있음이라는 것을. 살다 보면 불편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불편을 피하려다 함께 있는 시간을 놓쳐버리면 그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돌아오지 않는 이별의 연습일 수 있습니다. 각방은 편안함을 주지만 결국 혼자가 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밥상을 잃는 순간 우리는 이미 서로의 삶에서 반쯤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안정감을 존재의 확인이라고 말합니다.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 그 숨소리와 체온이 주는 안도감. 그건 어떤 약이나 치료보다도 강력한 위로였습니다. 부부에게 그 확인은 밥상에서, 침대에서, 그리고 하루의 소소한 대화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작은 순간들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의 마지막 동행자입니다. 친구도 자식도 손주도 언젠가는 떠납니다. 끝까지 곁에 남는 건 배우자뿐입니다. 만약 그 마지막 동행자와의 시간을 불편하다며 줄여버린다면 남는 건 편안함이 아니라 깊은 고립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부부란 같은 밥상을 나누고 같은 숨소리를 들으며 서로의 생사를 확인해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오늘 배우자와 함께 드신 밥이 마지막 식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잠자리에 들 때 당신이 곁에 있어 다행이다라는 말을 건네본 적은 언제였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부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짧은 인생이라도 서로 곁에 있는 순간을 지킨다면 그것이 곧 행복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얼굴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전화를 걸어 잘 있지?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지켜주는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삶과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